드라마 작가로서는 뭐 사람들이 많은 환상을 갖기도 하는데 일단 뭐 벌이가 좋다 히트하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참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그 프로페셔널의 세계고 그만한 또 고통도 많이 따르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 그 안에서 같은 시간대의 드라마들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아무래도 작가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스태프들은 모두 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술을로 풀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술은 끊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 먹고 땀 빼고 잠잡니다. 김덕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요즘처럼 뭐 공장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엄청난 넓이의 김덕장에서 그 김을 말리고 한 장 한 장 이 발에 이렇게 말리거든요. 한 장씩 꽂아서 그 장관이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할머니 그리고 젊었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 당연히 철없었지만 가장 자유롭고 가난했지만 제일 따뜻했고 행복했던 만약에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죠. 예. 이종격투기를 소재로 한 건데 선수와 에이전트의 이야기였는데 스포츠를 소재로 한 드라마는 역시나 실황을 좋아하지 어떤 짜여진 각본은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처절한 반성을 했고요. 그 어느 작품보다도 공부가 많이 됐던 돌아볼 수 있었고 제작사나 방송사에게는 미안하지만 저 개인에게는 그 작품이 아니었으면 앞으로 작품 생활을 하는데 참 철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작품이 워낙 흥행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기억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모만큼이나 저에겐 분기점이 되는 정말 고마운 작품입니다. 많은 생각과 반성 그리고 제가 가야 될 제 인생에 대해서까지 돌아보게 된 저에겐 의미 있는 고마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태백 장군을 다루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사극 같은 경우에는 또 후손들도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계백은 만국의 장수가 되었지만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하지만 오늘날에도 계백장군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의 어떤 상징이 되는 그런 장수로 역사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승자라는 거죠. 그 삶과 가치가 면면이 이어남는다면 그것 또한 승리한 장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의도와 같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시골에서는 광주가 그때 당시만 해도 대도시고 교육도시였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이쪽으로 전학을 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희한한 놀이를 보게 된 거죠. 가죽글러브라는 것도 물론 가죽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처음 봤고 배트를 가지고 유니폼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야구 기본을 테스트해 보려고 던진 볼에 그냥 눈 맞아서 막 시퍼렇게 되기도 했어요. 뜬 플라이볼을 못 잡아가지고 전혀 그 정도 개념이 없었는데 잘 달리고 체력 좋고 시골에서 이제 놀던 가락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수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학교
진학하면서 이제 제가 사람들은 흔히 포수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투수였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른쪽 팔 관절에 엘보가 왔어요. 좀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선후배분들은 굉장히 프로에서 성공한 분들도 있고, 기억나는 분들이 지금 염경엽 넥센 감독이 2년 선배였죠. 같이 운동했었고, 1년 후배지만 이종범 선수가 옆집 학교에서 아주 그때도 잘했고. 작가님께서 문창과 가신 이유가 독특하시던데? 대학 가서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 안 시키는 곳에 가려다 보니까 선택한 곳이 문해창작학과였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을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가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대부분의 이제 동기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도 이미 이제 문해부 활동을 했고, 나름 고등학교 때는 좀 평정했던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저는 거의 그때 당시에 씨름 특기생 사람들이 이렇게 온 줄 알았어요. 네. 또 그때는 몸집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또 문학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저도 농담으로 그랬어요. 체육대회 때나 돋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씨름 특기생으로 들어갔다. 시를 쓰셨어요. 네. 들어갈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어떤 경쟁 심리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짝사랑했던 여하구가 시를 잘 쓰는 친구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철없는 어떤 분발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 두고 보자.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정말 그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자취방에 남아가지고 군대 간 선배들이 남긴 시집 뭐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밤새 탐독하고 습작해보고, 근데 그게 뭐 쉽게 되나요? 그게 뭐 벼락치기 한다고 특히 안 됐죠. 안 되다가 이미 그 등단한 선배 시인이 있었는데, 결혼도 하면서 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광주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남다른 좀 애정이 있었는데 우연히 놀러 왔다가 제가 이제 보여주지 않은 시를 우연히 보시고 왜 이런 시를 써야지 안 쓰냐. 그 시가 정말 부끄러운 제 가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좀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뭐 가난, 그리고 뭐 못 배운 이야기, 참담해도 아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걸 보고, 여기서는 너는 너의 어머니를 이야기했겠지만 이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 시대의 어머니인 거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는 전형성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진정성, 진심, 그런 전형성, 이런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서툴지만, 좀 거칠지만, 내 어떤 진심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좀 꾸역꾸역 눌러 쓰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시작의 시작입니다. 네. 제 집사람도 이제 방송 작가인데, 저하고 사귈 때 그때도 저는 계속 이제 시를 쓰고 있었고, 이제 늘 시춘문예 이런 걸 준비하고 이랬었는데, 드라마 공부를 좀 해봐라, 어울릴 것 같다 해서 등록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의외로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 2년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몇 차례 공모 내서, 그리고 나서 이제 MBC의 99년도 공모에 입선이 된 거죠. 공모에서 이렇게 당선이 되시고 나서 뭔가 이제 탄탄대로를 딱 걷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5년여의 또 침묵이 있으셔서 심적으로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모 당선됐을 때의 그 기분이라는 건 사법고시를
뚫은 것보다도 더 기분 좋죠. 왜냐하면 이제 농담으로 그래요. 사법고시 1년에 한 1000명분 뽑는데 방송 3사 통틀어서 공모작가 15명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저희가 제 공모 시절에 99년도에 약 편수가 3,100편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6편 뽑았거든요. 이건 정말 실력보다도 정말 어떤 엄청난 운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기도 했고, 그래서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고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제 나도 연속극을 쓸 것이고 미니도 쓸 것이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꿈이었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정글에 드디어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서 이제 동기들과의 경쟁, 그리고 이미 많은 선배들과의 경쟁. 보통은 뭐 한 1, 2년 정도 있으면은 기회가 오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사 관계자분들의 판단하기에 뭔가 주기는 좀 미덥지 않았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당선작도 방송은 결국에 안 듣는데 좀 문외적 느낌이 좀 강했어요. 네, 그래서 좀 MBC에서 선뜻 그 젊은 PD들이 좀 젊은 감각으로 하기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제 성향도 좀 그랬어요. 약간 초반에 그 문학적 느낌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써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상업적으로 맞추려고 그래도 그 진이라는 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게 좀 한 5년이라는 세월이 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는 뭐 그 5년의 세월이 걸음이 됐지만 참 그때는 어디 통로가 없는, 좀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상황이었죠. 막 결혼한 상황에서 어린애 하나 있을 때니까 이게 참 이 길로 오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냥 계속 시 쓰고 하면서 그냥 그쪽 관련된 출판사나 이런 쪽에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랬으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했죠. 근데 이미 방송 드라마 작가로 데뷔한 이상 거기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물론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책에 관련된 쪽으로 갈 생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방송사 그 PD분들 저를 좀 측은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좀 만류하기도 했고, 밥 사주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한 6개월만 더 해봐 뭐 이랬던 분들이 참 고마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장하다가 드디어 기회를 이제 잡게 되고, 그게 또 운 좋게 잘 됐던 겁니다. 이렇게 작가 생활 쭉 하시면서 돌아보시면 현재까지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찰이거든요. 어떤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많이 고민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날카롭게 보고, 이 사회의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왜 부조리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그 조그맣게라도 얻게 된 것들을 우리는 형상화해야 되는 거고.
잊지 못하는 분이 최상식 드라마 극장이셨고 저희 이제 드라마를 가르쳐 주시는 의사신데요. 제가 처음 뵀던 게 그분이 간 이식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 몸이 낫고 나서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의 선생님의 평생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들, 선생님 당시에는 이제 반성과 어떤 추억과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 어떤 드라마 작품보다도 큰 공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제가 힘들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게 큰 도움이 됐고 항상 마음속에 제가 고맙고 되게 큰 스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인생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